10여 년 전에 핏빗이라는 헬스케어 스마트워치 네. 미국 거예요. 한국어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핏빗을 이제 한국어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핏? 네, 그쵸. 우리가 F니까 피읍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런데 핏빗을 핏빗으로 가면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핏빗, 피의 빛깔과 똑같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이 워치를 사는데 이름이 핏빗이에요. 피의 빛깔이에요. 뭐 피날 때까지 운동하라는 건지 좀 무서워요. 그쵸? 많이. 핏? 네, 그럼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안 됩니다. 그래서 F를 피읍으로 바꾸는 게 맞긴 하지만 네. 예외를 두어서 최종적으로 핏빗으로 갔습니다. 핏, 네, 히읗으로 바꾸는 네, 거군요. 네. 진짜 핏으로 만약에 나왔다면은 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번역이 아쉬울 때가 참 많죠. 분명히 배우가 엄청 길게 말했는데 밑에 영어 자막은 참 간단할 때가 있어요. 한국어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어로 저렇게 번역했다고? 저 느낌이 아닌데? 싶으셨을 거예요. 한국어랑 영어가 너무 달라서 문화에 맞게 딱 맞춰서 번역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죠. 번역이라는 게 단순히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지 손을 보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20년 가까이 현지 맞춤 번역을 해오신 전문가분께서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 전문가이자 현재는 툰툰코리안에서 재미있는 한국어 학습 자료를 만들고 계신 엄세희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시청자 여러분. 저는 20년차 현지화 전문가이자 현재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툰툰코리안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엄세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20년 차. 네. 와, 경력이 대단하세요. 새삼 오늘 전해주실 팁이 참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 베테랑 현지화 전문가 세희 선생님과 왜 맥락에 맞게 번역을 하고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희 선생님만의 추천 한국어 학습법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근데 이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네네. 제가 앞서서 현지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지 손을 보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그냥 번역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현지화는 번역보다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지화, 네네, 현지화 안에 번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제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고 치면요. 네. 이 제품에 이제 영어 텍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텍스트를 한국어로 옮기는 게 이제 번역입니다. 네. 그런데 현지화는 그 제품이 한국 시장에 완전히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는 그 전체 과정이에요. 그래서 번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 한국인의 정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음. 법적 기준까지 맞춰서 법적 기준. 네네 오. 그 법적 기준까지 맞춰서 한국 시장에 딱 맞게 모든 요소를 이제 맞춤화하는 것을 현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문화적인 요소, 심지어 법적인 것까지. 네. 그래서 이거 정말 한국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네 뭔가 맞습니다. 다듬는 건가요? 네, 그게 목표예요. 오. 그래서 그 제품을 봤을 때 한국인이 아 이거 한국 회사가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게 목표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요? 자연스럽게 간다. 혹시 뭔가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검색 엔진의 오류 메시지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약간 읍스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읍스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읍스를 한국어로 어떻게 바꾸냐는 문제인 거죠? 네, 그쵸. 그거를 그냥 네. 단순히 번역한다고 하면 민지쌤은 읍스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쵸. 그게 떠오르긴 하는데 네. 약간 그게 좀 놀리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제 네, 생각에는. 그리고 약간 너무 막 발랄해요. 어머나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게 한국 사람한테는 너무 발랄해요. 네, 그래서 막, 아이쿠 뭐
안타깝게 됐네요. 이런 네네네.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검색 엔진이 그런 톤을 원한다? 그럼 그렇게 가야겠지만 우리 현지화는 네. 목표가 그 시장에서 그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딱 맞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딱 한국식 표현이죠. 네. 불편을 끼쳐드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뜨는데 반대로 이제 한국어에서 영어로 현지화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가 we are sorry가 될 텐데 네. 그거는 일단 그 회사가 내가 잘못을 했어. 그리고 그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맥락과 특정 국가에서는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약간 바꿔줘야 돼요. 진짜 저는 몰랐어요. 그 단순히 뉘앙스를 번역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we are sorry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unfortunately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좀 짜증나요. 네. 뭐 불행하게도 네, 약간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네. 그래도 그거는 we are sorry보다는 법적인 리스크가 네.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네. 해줘야 하는 것이 이제 현지화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네. 사람 입장에서 그게 이상해 보이지만 또 영어권에는 unfortunately가 괜찮은 거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법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네. 한국에서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자가 시청하게 하려면 네. 관람 연령 등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맞아요. 등급이 가장 높은 게 19. 네. 그래서 19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19세 미만의 시청자는 시청을 금지한다 해서 19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9금 영화가 한국 영화가 해외로 수출될 때 그 나라 법적 기준에 따라서 18금? 뭐 20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숫자를 19를 그냥 19로 옮기면 안 되고 다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다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진짜 법적인 것까지 얽혀 있네요. 네네. 현지화 전문가의 그 역량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문화, 법, 뭐 사람들의 인식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간 근데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작품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OTT 작업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가 알만한 것도 있을까요? 네. 진짜 안타깝게도 제가 고객사의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 세계 시청자분들이 하나씩 계정을 갖고 계실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한국어로는 이제 OTT 서비스라고 하죠. 그 OTT의 작업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세희님이 쓰신 문장을 한 번쯤은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11년을 했으니 작업의 양이 많으니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멋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현지화 작업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OTT 서비스가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 앱을 이제 열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만나는 즉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문구부터 시청을 앱에서 하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시청이 끝날 때 만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는 모든 것들이 현지화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앱을 민지 선생님 여시면 그 뭐 메뉴 이름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작품 제목 있고 누르면 또 뭐 나와요? 뭐 시놉시스라 그러나요? 네, 줄거리 나오죠. 그리고 또 밑으로 가면 깨알 같은 이용 약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몇 개만 들어드린 건데 이용 약관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전체를 그냥 다 하고 그게 현지화의 대상이다. 자막 번역은 굉장히 일부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지금 딱 그 앱을 사용하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니까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키면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이런 문구가 떴던 것 같고 또 가입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뭐 계속 시청을 이어가세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현지화의 대상이군요. 현지화의 대상입니다. 저희가 어떤 문장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꾼다고 할 때 단어만 단순히 교환했을 때는 그 특유의 번역기 같은 말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저는 he
아니면 she일 것 같거든요. 네네. 한국어에서 뭐 그녀로 번역하면 정말 어색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he가 그 맞고 she가 그녀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영어 he가 나올 때마다 그로 바꾸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국어에서는 그와 그녀를 아주 적절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써야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그렇죠. 이제 아까 OTT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에서 이제 그와 그가 이제 나오면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요. 먼저 저희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가기 때문에 이제 영어 줄거리를 한국어로 바꾸는 건데 네. 가끔 가다가 영어 줄거리의 주어가 네. 다짜고짜 he랑 she 이것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번역을 할 때 그녀로만 가면 이제 한국 시청자한테는 어색할 수가 있어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he를 캐릭터 이름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 캐릭터를 대표하는 직업 아니면 신분 같은 걸로 대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를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한국어로 옮긴다는 것은 번역 트랜슬레이션인데 조금 창의적으로 한다 해서 창의 번역은 이제 트랜스크리에이션이고 우리가 한국 시청자, 한국 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트랜스크리에이션 창의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창의 번역.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녀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뭐 네. 어떨 때는 선생님, 어떨 때는 주인공 이름 하면서 네. 뭐 왜 초월 번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국인 시청자를 위해서 맞춤 번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영어 원문에 있는 것을 빼야 될 때도 있고 없는 것을 넣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 학생들도 사실 뭐 네. he, she 이런 거를 그녀로 바꿔야 한다는 좀 강박에 시달리는데 뭐 한국어에는 어차피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빼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여기 보면 he, his, she가 이제 있죠. 근데 단순히 혹은 그녀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한국 콘텐츠는 대부분 줄거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요. 네. 그래서 저렇게 주어를 애매모호하게 불분명하게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he를 뭐 소방관, 직업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고요. 네. she는 예를 들면 뭐 사람, 뭐 그 여자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조금 더 한국 시청자에 맞춰서 네.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뭐 그녀가 뭘 했다 이것보다는 네.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스포일러는 주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게 진짜 뭐랄까 이게 근데 한국어여서 더 그런 것 같거든요. 네네. 한국어에는 그런 성별 대명사가 없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더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그쵸. 콘텐츠의 자막이나 이제 줄거리에 또 뭐 brother, sister 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죠. 그러면 예를 들면 독일어 같은 경우는 정말 1대1로 딱 하나가 있어요. brother 하면 bruder가 있고 sister 하면 schwester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어때요? brother 하면 뭐 너무 많은데요. 뭐 오빠인지 형인지 남동생인지 그 나이 서열도 있고요. 따져야 되고요. 게다가 내가 화자가 여잔지 남잔지를 따져서 형, 오빠, 남동생으로 다양하게 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어 작업자들은 번역을 하기 전에 이걸 다 파악을 이미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족 관계를 알아낸 후에야 번역을 시작을 해야 돼서 수고가 많이 들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출발어가 영어일 때 현지화를 한다고 할 때 한국어가 가장 까다로운 언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한국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리고 진짜 남들보다 일을 2배, 3배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에는 가족 호칭이 발달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언트여도 뭐 이모인지 숙모인지 뭐 고모인지 네. 등등. 그러니까 한국어 학습자 분들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상황별로 또 어떤 호칭을 적절하게 쓰나를 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신기했던 게 포스터에서 줄바꿈 같은 것까지 보신다면서요? 네네. 항상 보죠. 어,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예로 하나 스크린샷을 가져왔어요. 오늘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네네. 이게 실제 네. 어느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네.
거슬리는 게 있죠. 너무너무 불편해요, 지금. 그쵸. 네, 뭔가 잘못했어요. 네네. 제 눈에는 사실 고쳐야 될 게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지금 거슬리는 것은 저 줄바꿈이에요. 구매하기. 네. 구매. 일단 너무 흉해요. 한국인의 눈에 너무 미워요. 네. 하지만 의미 전달은 됩니다. 사라 이 의미예요. 의미 전달은 되지만 이제 문제는 저렇게 밉고 신경 안 쓴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뭔가 지금 잘못됐고 뭔가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네. 버튼이 구입하기인데 네. 구입이 망설여질 정도로 그쵸. 사이트 오류 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인의 눈에 밟히는 것들은 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현지화의 역할이고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의미가 좀 쪼개져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마치 저희 예전에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처럼 네네. 다 붙여버리면 또 의미가 달라지고 네네. 또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고 줄바꿈도 마찬가지고 네. 읽으면서 불편한 부분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작은 것도 현지화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서비스명, 제품명도 네. 현지화 대상이죠. 그럼요. 외국의 서비스나 제품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제품명을 한국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제품명이 한국 시장에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고려해야 될 것이 아주 많아요. 발음이 한국 사람이 하기 수월한지, 한국 사람이 잘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인지, 네. 그리고 이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는지, 한국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름이 없는지 등을 다 살펴서 한국어 제품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고려할 게 많네요. 근데 특히 부정적인 의미가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오, 네. 실제 예시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핏빗이라는 헬스케어 스마트워치, 네. 미국 거예요. 스마트워치가 한국 시장에 들어왔고 한국어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핏빗을 이제 한국어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핏빛? 네, 그쵸. 우리가 F니까 피읍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런데 핏빗을 핏빗으로 가면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핏빗, 피의 빛깔과 똑같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이 워치를 사는데 이름이 핏빗이에요. 피의 빛깔이에요. 오호.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네. 괜히 다쳐서 피를 흘릴 것 같잖아요. 네, 뭐 피날 때까지 운동하라는 건지 좀 무서워요, 그쵸? 많이. 핏빛? 네, 그럼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안 됩니다. 그래서 F를 피읍으로 바꾸는 게 맞긴 하지만 네. 예외를 두어서 최종적으로 핏빗으로 갔습니다. 핏빛, 네, 히읗으로 바꾸는 네, 거군요. 네. 진짜 핏빛으로 만약에 나왔다면은 너무 무서웠고 네. 구매를 안 했을 것 그쵸. 같은데 히읗으로 바꿔서 핏빛. 좋은데요? 네네, 아마 조롱거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할 때 네. 특히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 진짜 직역을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자기 모국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말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네. 뭐 특정 표현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제 혀 끝에 있어요. 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저는 뭐 It's right on the tip of my tongue이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네.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그걸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그쵸. 혹시 영어에서 한국어로 할 때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많죠. There are a lot of people at the restaurant이 있으면 네.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바꾸시는 거예요, 학습자들이. 그러면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하나씩 바꿔서 음식점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일단 한국인이 들었을 때 의미 전달은 돼요. 그런데 너무 어색하잖아요. 근데 특히 많은 뭐뭐들이라는 게 네. 자동적으로 뭐 a lot of 뭐 something 네. 이 생각이 되니까 번역투 같아요. 그쵸. 네. 한국인은 저 뜻을 한국어로 말할 때 음식점에 사람이 많아요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바꾸기보다 한국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하는지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학습하는 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특정 표현, 뭐 네. 이디엄이든 어떤 표현이든 그런 거를 번역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좋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미드에서 어떤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모가 그걸 듣고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머.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 말이 over my dead body예요. Over my dead body. 네네네. 한국어로 표현을 한다고 단어를 하나하나씩 바꾸면 내 죽은 몸을 넘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한국인이 들었을 때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 모르겠어요. 오잉? 오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음. 딱 한국어에 있는 딱 그 뉘앙스를 가진 표현을 써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절대 안 돼. 뭐 이런 게 떠오르긴 하네요. 네네, 그거 맞아요. 네.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안 된다. 그 전까지는 안 된다 해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흙이 눈에 들어오는데,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딱 맞는 한국어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하나씩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뉘앙스를 가진, 의미를 가진 표현을 이제 익혀둬야 되겠죠. 네, 맞아요. 특히 이런 표현은 직역을 하면 진짜 어색한 것 같고요. 제목도 직접 지으신다고요? 네네, 제목도. 오. 현지화에서 네. OTT 서비스 현지화에서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를 봐야겠다 해서 앱을 열고 들어갔을 때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게 네,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이미지고 네. 거기에 이제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드라마의 제목이 그 제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게 만들도록 매력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매력적으로 막 지으면 안 되고 원어의 제목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되 그 의도, 제목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서 매력적인 한국어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와, 그냥 한국어로 짓기도 어려운데 네. 원 제목의 의도까지 네,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그래서 원어 제목에 언어 유희랑 말장난이 있으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네. 코미디 영화가 있다고 할게요. 그 영어 제목, 코미디 영화의 제목이 cringe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그 뜻을 일단 한국어로 옮겨야 돼요. cringe 하면은 오글거리다 이런 거잖아요. 막 오글오글 이런 거잖아요. 네. 아까 그리고 제가 코미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글거리다보다는 뭐 오글오글 정도로 가볼게요. 그럼 일단은 의미는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영어 제목이 cringe의 I가 아라비아 숫자 1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능하다면 그 의도까지 한국어 제목에 살려줘야 돼요. 숫자를 좀 넣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오를 네. 아라비아 숫자 5로 오. 그래서 오글 이렇게 가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랑 의도까지. 네. 진짜 이거는 제가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딱 보고 안 되면은 그냥 다른 표현으로 돌려보거나 했을 텐데 진짜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그냥 한국 시청자들 위해 네. 노력을 하는 거죠. 아. 매력적인 제목을 짓기 위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영어 제목을 한국어로 진짜 잘 바꾼 경우에 화제가 되잖아요. 네. 그 영화 있잖아요. 막 음담패설을 하는 곰이 나오는 영화. 네네네. 그게 영어 제목은 그냥 테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어 제목은 19곰 테드. 네.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네. 정말 잘 지은 제목 같아요. 진짜요. 그 영화의 줄거리도 잘 나타내주고 사실 이 19곰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영어 제목 테드를 테드로 갔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코미디거든요. 네. 그래서 19곰이라고 해서 일단 그 코미디 장르까지 살려줬고 이게 청불이에요. 19금이라서 연령 등급까지 다 보여준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네요, 그걸. 네, 제가 아는. 네, 맞아요. 제 의도는 그 영화 제목이 너무 잘 됐다. 저 아니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오늘 세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결국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맥락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네요. 네. 일단은 뭐 현지화 전문가도 단어만 보고는 못 옮기고 네. 맥락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썼나를 이제 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전문가도 맥락까지 고려해야 하는 한국어를 한국어 학습자는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우리 예전에 민지쌤도 영어 공부하실 때 그러지 않았어요?
이만한 그냥 단어장 막 2만자가 들어있는 단어 네, 암기용 진짜 악몽이죠. 악몽이죠. 네. 다들 그걸 공부하셨을 거예요. 네,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해서 무작정 외울 수 있으나 그 맥락이 너무 없거든요. 암기를 해도 읽기가 쉽고 일단 이해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사과는 apple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어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1대1 단어가 있다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단어의 아니면 표현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맥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락 안에서 풍부한 예시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워야 해요. 주제란 단어를 예를 들면 그 to픽이란 뜻의 주제 말고 나의 변변치 않은 처지, 안 좋은 상황을 뜻하는 그 주제. 예를 들면 여자는 대학에 가지 않는 시대를 그린 이야기가 있다고 할게요. 여자 주인공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그런데 아버지가 여자 주제에 공부를 해! 설거지나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 주제에. 그런데 또 할머니까지 가세를 합니다. 할머니가 책을 집어 던지면서 이거사! 네 주제를 알아야지! 하고 네 주제라고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여자 주인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하지만 대학에 떨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자 주인공이 울면서 내 주제에 너무 큰 기대를 했어. 그래서 또 내 주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주제라는 단어를 아까 얘기했던 암기장, 단어장에서 만났을 때는 영어 설명이 뭐 once position, status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라는 맥락 안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캐릭터의 대사로 배웠을 때는 이해가 확 되는 거죠. 네, 그 포지션이라는 뜻에 얽매일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다양한 맥락에 맞춰서 주제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거네요. 네네, 뜻도 정확히 네. 알게 되고요. 네, 진짜 주제가 드라마 단골 대사기도 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막, 뭐, 네 주제에 감히 어떻게 뭐 그쵸, 내 내 아들 아들과 만나! 당장 헤어져! 네. 네, 이런 게. 그러면 저는 또 네, 제 주제에 감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단골 단어이죠. 네, 그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영어 공부를 할 때 단어장으로 외운 거는 다 잊어버렸지만 뭐 미드 이런 맥락이 있는 드라마를 통해서 배운 거는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지화를 오래 하셨잖아요. 혹시 좀 공부하기에 좋은 드라마도 있을까요? 먼저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것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주 한국적인 문화적 색채가 강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정치물이 있을 것 같고 한국 군대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은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한국적이어서 번역을 하기가 일단 어렵죠.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의역이 돼서 나가면 매칭이 안 돼서 일단 이렇게 하게 되고요. 한국어 단어도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한국 군대에 대한 뭐 드라마가 있다고 치면 사실 저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 한국인 맞고 한국어가 모국어지만 군대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에 간 남자 형제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힘드니까 학습자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지역적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훈련 용어, 뭐 무기, 뭐 그다음에 그 직급, 뭐 체계를 네, 외울 네. 시간에 일상적인 드라마로 일상적인 네. 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것은 일상물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은 사실 전 세계 시청자, 학습자들이 거의 다 공감을 해요. 그리고 다 똑같잖아요. 사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갑니다. 공부해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피곤해 쩔어서 집에 오고 잡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일상을 담은 드라마나 영화는 일단 이해가 쉽고요.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짜증나, 뭐 더워 죽겠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나에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을 배울 수 있고 네. 게다가 이게 쉽고 문화적 색채가 강한 게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막으로 봤을 때 이제 1대1 매칭이 되어서 이제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그런 일상 드라마는 시대를 안 타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네네. 막 왜 RM님이 프렌즈로 영어 공부했다고 하지만 네네. 그거 상당히 오래된 드라마잖아요. 네네. 그래도 또 유효한 표현이 많이 있고 네네. 이런 일상 드라마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 혹시 한국 드라마 중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있을까요? 네. 일상 드라마? 저는 멜로가 체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30대 여자친구들의 일상, 연애, 아니면 뭐 일 얘기 이런 걸 담아서 잔잔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꼭 일상 드라마로 표현을 익혀보시길
저는 한때 막 경찰 드라마에 빠졌었는데 영어 공부할 때. 네, 미드요.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온갖 뭐 체포하다, 뭐, 네. 뭐 freeze 이런 단어만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행되다. 맞아요. 그래서 일상물 정말 중요하다는 거 공감합니다. 근데 제 학생 중에는 네. 한국어를 좀 쉽게 공부하려고 네. 예를 들면 좀 어린 왕자 같은 유명한 고전 있잖아요. 네네네. 그 한국어 번역본으로 네. 보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학습자분들을 많이 마주쳤는데요. 네. 저는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한국어 번역을 읽으면서 스토리를 따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건 번역본이기 때문에 타 언어에서 한국어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훌륭한 번역 많습니다. 하지만 훌륭하다고 해도 그 미세한 번역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약간 어색한 구문이 섞여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본으로 한국어를 공부하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차라리 한국인 작가가 한국인 정서와 사고방식으로 쓴, 백지에서 한국어로 쓴 그런 책을 읽으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그 번역본이 물론 완벽한 번역일 수도 있지만 네. 애초에 출발 자체가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 쓴 작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책에는 그 완벽한 그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담긴 네. 그런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살아있는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100%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죠. 아, 좋아요. 네. 처음에 세희님이 현재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툰툰 코리안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현지화 경력이 되게 많으신데 네. 한국어 교육 쪽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제가 아까 20년 차 현지화 전문가라고 했는데 네. 20년 동안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우는 한 명의 평범한 외국어 학습자였어요. 그래서 매일 울면서 공부를 하고 나는 어떤 외국어를 잘하고 싶어 해서 의지를 불태워서 하는데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저 포기한 외국어가 정말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처럼 포기하지 않고 외국어를 계속 공부해 나가서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OTT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현지화를 11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거는 스토리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미있으면 돈을 내면서 그리고 밤을 새면서 그 스토리에 빠져듭니다. 궁금한 건 못 참아요. 네, 그래서 네.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는데도 정말 새벽 3시까지 봅니다. 이거를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주행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스토리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의 재미를 외국어 학습에 넣는다면 어떨까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미친 재미를 한국어 학습의 주자라고 해서 태어난 게 툰툰 코리안이에요. 와, 미친 재미. 네, 미친 재미. 그러니까 진짜 재미있으면 네. 그 컨텐츠가 관심이 없던 거여도 네. 막 이번 한 편만 더 이러면서 네. 안 끊게 되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중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공부까지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 한국 영화나 K-드라마의 이야기를 한국어 학습에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저작권 문제예요. 아, 그쵸? 네.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라 몰라. 그럼 내가 쓰자 해서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만화를 만들고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K-드라마 각본 형식의 이제 소설까지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와, 내가 직접 쓰자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네네. 진짜 그리고 초급 학습자들한테는 특히나 뭔가 그림, 재미도 물론인데 그림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학습자에게 글만 주면 지루해요. 고급 학습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장 해석이 쉽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이해가 잘 되니까 거기서 재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급 학습자들은 이제
문장 하나, 문단 하나에서 막 막혀요. 그러다 보면 막 지루하고 답답하고 막 포기하고 싶어요. 막 스트레스를 팍팍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써요. 그림을 뚝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글만 보다가 일단 한번 쉬는 거죠. 일단 안심이 돼요. 네. 게다가 이제 그림이 제가 일부러 재밌게 넣어요. 네.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제가 맥락 속에서 넣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를 제가 학습자가 이해를 못했을지언정 그림을 보면 이 이야기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제가 가르치는 뭐 단어나 표현 같은 게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네. 그 이미지를 머리에 박고 네. 시작하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러스트레이션을 넣은 이제 K-드라마 대본 형식의 소설 시리즈도 제가 발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제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그림은 새로 나올 I See Your Heart 시리즈에 나오는 장면에 넣은 그림입니다. 네. 저 사람은 재벌가 딸이에요. 그래서 우아하게 네.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저 지금 여자를 딱 보면 네. 지금 저 여자를 한 형용사로 표현해봐라 하면 네. 혹시 민지 선생님 어떤 형용사가 생각나나요? 뭔가 이렇게 손을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재벌가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턱도 이렇게 약간 들고 네. 있고. 뭔가 도도하다? 도도한 그쵸? 느낌? 네, 도도하다가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대여섯 명의 한국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그림을 주고 네. 형용사 하나만 들. 이 여자가 어떤 것 같아? 다 도도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저 표정, 저게 딱 도도하다인데 사실 도도하다를 한국어로 설명하면 좀 쉽지 않아요. 좋게 얘기하면 약간 차가운 분위기가 있지만 어딘가 예쁠 것 같고 약간 맞아요. 분위기가 되게 멋있는데 다가가기 어렵다. 그리고 나쁜 맥락에서 쓰자면 약간 거만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까칠하다.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일단 지루해지고 그리고 이해를 100% 못할 수 있는데 저 그림을 딱 보면 이제 도도하다. 저게 도도하다구나. 이해가 됩니다. 저 여자가 딱 보고 도도한 거네. 도도한 느낌이네. 도도한 이런 거구나. 여자. 네. 그리고 저는 세이님 작품 중에 네. 그 참다랑 차다를 네. 가르쳐주는 사파도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네네네네. 그게 저라면 그냥 뭐 각자 단어의 의미를 설명을 했을 텐데 세이 선생님은 이제 상사가 발로 차는데도 부하 직원이 참는 네. 그런 걸로 두 단어를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봤는데도 거기 나온 단어들이 다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비슷한 게 생기고 발음도 비슷한 차다, 참다를 넣었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아주 짧게 만든 거죠. 네. 민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과장된 그림을 써서 잊지 않게 맞아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화니까 이런 상상이 또 가능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진짜 중독성이 있고 재미있어서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다. 너무 좋은데 그 긴 이야기가 장편이 학습적인 관점에서는 혹시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긴 이야기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네.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무한 반복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망각곡선이란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오늘은 단어를 10개 외울 것이다. 매일 10개. 그래서 10개를 한국어 단어를 10개를 외운다고 칠게요. 그러면 10개를 지금 열심히 외웠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사라진대요. 이건 누구나한테나 마찬가지예요. 네. 절반이 이제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런데 24시간이 지나서 다음 날이 되면 안타깝게도 7개 정도가 또 기억이 안 난대요. 어머. 그리고 네. 한 달이 지나면 기껏해야 2개가 남는 거예요. 80%가 사라져서. 그래서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10개를 외우는 게 힘들었는데.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망각을 방지를 하는 건데요. 이 해결 방법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배운 후 24시간 내로 하래요. 그러면 반복을 하면 7개 잊을 것을 5개밖에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반복을 한 번 하면 안 되고 네.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반복학습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같은 걸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죠. 어저께 10개 외운 거 반복해서 오늘도 해야 되는데 오늘 새로 배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울 것들의 양은 늘어나는데 그걸 억지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의지를 활활 불태우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보통의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 이야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소설 하나가 있다고 치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갈등이 이제 계속 심화가 되면서 이야기는 사실 점점 더 재밌어져요. 그리고 배경하고 맥락이 같고 주제가 같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어나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반복 학습이 되는 거예요. 단어나 표현 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그렇죠. 뭐 재벌가면 계속 재벌가에서 쓰는 단어나 표현이 계속 나올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긴 이야기로 공부하는 것의 장점입니다. 단순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네. 재밌게 반복하고 또 맥락 속에서 배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사실은 머리가 나쁘면 내 몸이라도 고생해야지라는 주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망각곡선 너무 공감하는 게 항상 잊어버리니까 그쵸. 몸을 고생시켜서 나 해야 돼 막 억지로 이랬는데 네.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네. 진작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역시 어쨌든 답은 반복. 네, 그 재미. 맞습니다. 그쵸. 네. 혹시 소설 속에서 반복을 좀 어떻게 설계하세요? 일부러 반복을 하는데 반복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캐릭터 묘사가 있어요. 제가 쓴 K-드라마 대본 형식의 소설 시리즈 중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쓴 게 있어요. 총 4권인데요. 글을 쓸 때, 소설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단어를. 어떤 단어냐면 짙은 눈썹, 제 눈썹 엄청 짙잖아요. 네. 짙은 눈썹, 맑은 눈, 고든 코 이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캐릭터 묘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묘사에 맞는 이제 주인공 얼굴도 제가 이미지를 뽑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4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소설의 로맨스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이 잘생긴 남자 주인공을 1권에서 만납니다. 그때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짙은 눈썹, 맑은 눈, 고든 코라고 해요. 오. 그러면 이제 학습자가 그런 표현을 배웠어요, 단어를. 네. 그러면 제가 또 반복을 해요. 한 2권쯤 가서 이제 사랑 이야기니까 둘이 이제 가까워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얼굴을 가까이서 보겠죠. 그때도 감탄을 하면서 아유 잘생겼다 하면서 짙은 눈썹, 맑은 눈, 고든 코를 또 한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저는 또 반복을 시킵니다. 아. 학습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4권 끝 정도에 가서 약간 스포일러긴 한데요. 남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왕자님 같은 모습은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 때에도 그 짙은 눈썹과 맑은 눈, 네. 고든 코를 보고 알아봅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 번 반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잊혀질만 할 때 또 나오기 때문에 또 반복 학습이 되고 또 반복 학습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넣습니다. 네.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렇게 반복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네. 적어도 잘생긴 남자를 묘사하는 표현은 정말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보통 뭐 어디라는 한국어 단어는 네. where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소설에는 좀 다른 의미, 다양한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아까 똑같은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 제가 이 표현을 썼는데 뭐뭐가 어딨어 할 때는 어떤 물건이나 뭐 사람이 어느 위치나 장소에 있냐고 물을 때 쓰죠. 뭐 어디 있어? 이렇게. 그쵸.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반어적으로 쓰면 그런 건 없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여러 권에 걸쳐서 여러 장면에서 각기 다른 캐릭터의 대사에 넣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조선시대라고 했죠? 자, 할머니가 여주인공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애 안 낳는 여자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게? 네. 그 뜻은 애 안 낳는 여자가 뭐 우리 동네에 있냐, 뭐 어느 나라에 있냐가 아니고 애를 안 낳는 여자는 없다. 다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장면에 가서 제가 또 어디서 넣었냐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어디서 듣고 왔어요. 지금의 중국인 청나라에
귀와 눈이 검은 곰이 있다고 듣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여주인공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때 조선시대에는 그런 곰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판다잖아요. 판다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믿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에이, 그런 곰이 어딨어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뜻은 곰이 뭐 진짜로 어디에 있냐가 아니라 그런 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건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군데군데 잊을만 하면 나오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 전략적으로 다 배치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진짜 그런 용례라고 할까요? 네. 그 어디 있어요 용례도 정말 일상에서는 많이 쓰는데 그쵸. 반대로 이제 사전이나 좀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접근을 하니까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것 네. 같아요. 네네. 뭐 공부든 뭐 어떤 것이든 사실은 재미가 없으면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란도란 시청자분들이 다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 싶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한국어 실력을 늘리려면 일단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일단 재미가 있어야죠. 억지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시험이 코앞에 닥쳐 있거나 네. 아니면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뭐 승진을 해야 될 때 시험을 봐야 될 때 정도가 될 텐데 그것도 사실 단기적인 공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내가 재밌어야 되죠. 그래서 재미가 무조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면 네. 뭐 시험은 잘 볼지 몰라도 결국엔 다 잊어버리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재미있어야 되죠. 그러면 세희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네. 가장 이상적인 학습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네, 그 정도로 이제 내가 미쳐서, 내가 너무 재미있어서 하는 그런 공부요. 근데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를 하려면 내가 학습에 사용하는 자료가 그 정도로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이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또 중요한 게 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공부를 했을 때 기억에 남아야 돼요. 물론 학습 내용이 기억에 당연히 남으면 최고죠. 근데 아까 망각곡선에서 봤듯이 잊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야기라도 기억이 나면 우리는 머릿속에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배운 내용이 뭐였는지를 다시 복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단어장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네. 그렇게 랜덤하게 맥락 없이 그냥 단어나 표현을 달달 외운다고 치면 머릿속에 이정표가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것을 배웠는지조차를 까먹는 거예요.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쵸. 네. 아니면 그런 단어장에 맥락 없이 나왔잖아요. 그냥 정말 뭐 가나다라 가나다라순이잖아요. 그럼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러면 그때 그 뭐였는데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로 학습을 하신 분은 일단 이야기가 재밌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맨틱한 장면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노란 꽃밭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어떤 되게 달달한 말을 했다고 할게요. 로맨틱한 대사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 학습자는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지 하면서 이야기가 생각났잖아요. 장면까지 생각나요. 그럼 적어도 그 장면으로 가서 그러니까 책을 다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영상에서 그런 것을 만났다고 하면 그 영상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단어를 만날 수 있고 이미 맥락과 이야기를 이미 다 이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봤을 때 이해가 더 빠르고 머릿속에 더 확고하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진짜 뭐랄까 저희가 재미있는 장면을 막 돌려보기도 하니까 네네네네. 그럴 때 더 단어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네네. 아무래도 진짜 뇌리에 박히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지친 분들 네. 그리고 이제는 나 좀 재미있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한국어 공부에 지친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저는 재미없는 것으로 공부하지 말라. 제발 재밌게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직장을 다닐 때 비즈니스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 교재를 살까를 생각했는데 네. 그게 보니까 너무 지루해요. 맥락도 없고 그냥 그 문장 아시죠?
제가 이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화를 택했어요. 네, 딜버트라는 만화가 있는데 네. 이게 직장 얘기예요. 캐릭터들도 다 직장인입니다. 제가 정말 수백 편, 수천 편을 찾아봤는데 반복되는 표현도 있고 단어도 나오고요. 제가 또 관심 있는 주제잖아요. 제가 직장에 다니니까. 네. 그리고 맥락이 다 직장이니까 이미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림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고 그래서 재미있게 계속 공부하게 된다.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만화 예시를 찾아봤는데 네. 사실 전 세계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 다 공통적이라고 그쵸. 느낀 게 짜증나. 네, 뭐 짜증나 힘들어는 당연하고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오늘 사장님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진짜 적어도 사장님 막 네. 그런 호칭은 또 외울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오늘 정말 솔직하고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번역 한 줄, 제목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고민이 숨어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희 선생님 덕분에 맥락이랑 이야기 안에서 배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어요. 네. 여러분 세희 선생님 채널 뚠뚠 코리안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쓰셨던 소설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툰툰_코리안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K-드라마 대본 형식으로 쓴 제 소설 시리즈는 아마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툰툰 코리안의 대표 엄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에서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실수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한국어 공부할 때 재미있게 활용한 콘텐츠가 있나요? 댓글로 모두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